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 감독님. 예, 안혜룡입니다. 한쪽은 서울에서 지금 다른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유족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자리여서 지금 이상호 감독 계속 눈물 흘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제가 일단 반쪽만 왔습니다. 안혜룡입니다. 다이빙벨 이 영화는 저도 보내주신 거를 한번 보기 전에 봤고요. 오늘도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처음부터 봤고요.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봤을 때는 그냥 쭉 봤어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쭉 봤는데 지금 여기서 뒤에서 볼 때는 몇몇 장면들은 제가 일부러 보기를 돌렸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4월 16일 그때서부터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4월 16일 이후에 눈물의 출퇴근을 몇 달을 하고, 요즘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주제죠. 워낙 힘들어서,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감독님이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힘들지만 기억을 해야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또 뭔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이 세상이 좀 더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 감독님, 오늘은 서울에 한번 보시고 오셨고, 영화는 좀 많이 보셨겠어요. 요즘에 어떠세요? 많이 바쁘세요? 영화 상영일 때? 이틀 전에 강릉 갔고요. 강릉 갔더니 맨 뒤에 나온 권성동 지역구더라고요. 참 이상한 공간에 있었고요. 어저께는 또 대구 왔어요. 오늘은 이제 부산이잖아요. 왜 저를 정신으로 보내는지, 정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기죽 죽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되신 시작, 애경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상호 감독이 이제 고발뉴스의 이제 이상호 기자죠. 처음엔 그러니까 기자가 일종의 소비되는 뉴스에 대단히 회의가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세월호의 사건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뉴스를 넘어서 영화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상호 감독을 포함한 고발뉴스 스태프들이 전적으로 달려붙어서 취재와 기록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영화 제작 경험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같이 감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에 제가 우연히 걸렸고요. 조금 더 좀 젊은 감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하고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도 일단 영화 만드는데 동참을 했고, 석 달 동안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자체가 잊혀지는 그 시점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일종의 시간 매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족할지도 모르고 소재가 엉성할지도 모르고 영화의 만듦새가 또 약할지도 모르지만 이 시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시작한 것은 작은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박수. 박수 마음껏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음껏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이 됐고, 그다음에 각지를 안 감독님 경우에는 이제 적진을 잡고 이제 다니시는
알려지면서 반응이 지금 어떤지, 몇 개 상영관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19개 상영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 싶은 지역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영하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하나도 저희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흥행적인 부분으로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을 압력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 영화가 정말 지금의 권력자들한테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고 나면 두려운 영화가 아니잖아요. 박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영화도 아니고 정말 구조가 왜 안 됐는지, 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 않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군안 당국인 해경이나 이제 군안 관련된 형태의 정부 조직에서 초기에 실수한 자기 잘못들을 하나하나 감추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커졌던 것 같고요. 거짓말을 숨기다 보니까 이제 할 말들이 적어진 거죠. 뭔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실수를 인정하면 끝날 일, 사건 사고의 수습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정권 안보를 논의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게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국도예술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쪽은 조금 상영관이 좁아서 좀 넘치셔가지고 계단에서도 보고 그러셨는데요. 80년대 말에 파업전야가 상영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극장도 이런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연세대 강당에서 상영할 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 헬기가 뜨고 그 연대로 들어가는 전경들이 그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눈에 전경은 보이지 않고 경찰의 헬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것들을 막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담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좀 우울해지. 그래도 또 진실은 밝히게 되고 또 힘을 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상영이 됐는데 결국 상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논란은 좀 아시죠? 우리 시장님이 상영하지 마라 이제 압력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임 시장님, 또 훌륭하신 전임 시장님 10년 동안 부산 시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시장님은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최소한의 안배 배분 이런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적어도 국제영화제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린 게 없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홍남식 시장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처음 봤어요. 10년 동안 계실 때는 정말 언제 가신다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홍남식 시장이 더 낫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사실 이상호 기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시기도 조금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닌가요? 부산영화제를 맞춘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빨리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부산영화제가 일단 있었고요. 또
부산영화제라는 게 실제로는 뭐 광고비 없고 홍보비 없는 그 영화 감독들이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선전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병수 시장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화도 안 보시고 저희 영화를 이렇게 적극 추천해 주시는 영화가 됐는지 그 탁월한 견해와 식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주변에 놀아난 그 여러 관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일정 정도 그 관객을 넘게 되면 감독과 영화 제작사 이름으로 감사패를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로 상영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 예상 그때 당시의 예상이나 기분 느낌 어떠셨어요? 상영 안 되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화제를 망가뜨리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들을 만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이제 상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물리력의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영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그 프로그래머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지켜주었고요. 또 부산영화제에 참가한 이제 세계의 감독들, 그 다음에 다른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들이 실제로 그 이 영화의 상영들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근데 일부 그 영화 제작자, 해외에서 참가한 일부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화 질은 언급하지 않고 영화 상영이 안 된다면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왔던 영화를 철수하겠다는 계획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판단 한번 잘못해서 20년 동안 키워온 이 부산이 자랑하는 영화의 도시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영화제 스태프들이 막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고맙고 눈물을 겪고 그분들이 이후에 다른 일들이 안 당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진짜 감사패를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겠네요. 그 처음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제안을 했을 때 만나셨을 때 내용이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해경의 문제라든가 언딘의 문제라든가 청와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거 7시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되지 않겠어요? 내용은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이빙배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기자의 인물이고 제안이 왔을 때 다이빙벨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 세월호 참사 문제인데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제 거의 시작서부터 챙겨나가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 형태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시면서 뭐 변화도 있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뭐 이상호 기자의 뜻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 또 안 감독님의 또 뜻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상호 감독의 모습도 보시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저희 태도를 미루어 짐작해서 어떨 것이라는 것들도 예상하시고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그 질문이 파국을 원하는 건지 위험한 동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그러니까 일종의 대립각이 서는 형태의 캐릭터와 성격,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호 기자의 최대의 장점은 집요함,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아주 명쾌한 어젠다의 설정입니다. 그분들은 영화에서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고마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역할들은 그런 것들을 품어 안으면서 이게 일정 시기를 지난 다음에 보여졌을 때 관객들과 어떤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을지 늘 이제 고민하는 거고, 그런 정리들을 이상호 감독과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태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다행히 이 불안한 동거가 파국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잘 정비가 돼서 이제 이혼 소송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되게 기묘한 조합이었어요. 또 일부 매체의 기자들은 안 감독 영화를 잘 봤는데 이상호 감독하고는 어떻게 어울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상한 유도 신문 같은 것도 많았는데요. 뭐 다툼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고, 또 견해 차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고, 또 그런 다툼이나 갈등 속에서 의견이 모아질 때 새로운 가치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극복이 됐고, 또 서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 자체는 뭐 최선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어떤 정교한 목표를 가지고 카메라가 따라가거나 사람들을 추적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것들을 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종의 굴러들어온 호박 같은 그런 보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으면 이런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혼란 상태에서 무엇을 잡을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에 한 주제가 다이빙벨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이빙벨은 군한 도구의 것들을 넘어서 권력과 언론의 일종의 속살을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소재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종인 대표 또 다른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그 팽목항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막 굉장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실 또 영화에서 보는 그 이종인 대표의 모습도 사실 조금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시다가 또 그 다음엔 또 그래도 뭐 약간은 좀 두둔하는 듯한 이런 것들도, 일을 하게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종인 대표가 느꼈던 그 당시의 심정이나 어려움 어땠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종인 씨가 하고 있는 알파 잠수기술공사는 군안 구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과들도 다시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업체예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그 주간조선에서 최고의 회사라고 한 기획기사가 주간조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종인 씨는 한나라당 청년위원으로서 대단한 활동을 하셨고요. 해병 전우회이기도 하셨고, 뭐 정치 성향으로는 빨갱이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되게 싫어하는 분들은 다 빨갱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뭐 서해 쪽에서 좌초한 북한 어선을 일단 끌어내서 배 태워가지고 북한까지 NLL을 넘어서 다녀오신 유일한 민간업자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것들은 사고난 인명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고,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장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경하고의 일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본인 속내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시신 자체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단원과 학생을 포함한 일반 유가족들의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도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터뷰는 그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종희 씨를 만난 형태였고요. 이종희 씨 나름대로는 이제는 얘기를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팩트들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셨고 또 그런 확인을 해주셨어요. 예, 하지만 영화를 만든 이후에 이 자리에는 아마 서시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시도는 해보셨어요? 일단 본인이 나서시기 싫어하시고요. 근데 부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이빙벨이 일단 작업을 통해서 일정한 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뭐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결국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그 과정에서 뭐 인양이나 수습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족들에 대한 뭐 자신의 일종의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뭐 일종의 책임이랄까 의무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아마 자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 뭐 저나 이상호 감독이 그 이종희 씨의 마음을 이제 대신 전하는 자리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그 일종의 알파 기술 잠수기술공사의 그 스태프들이 그 순환을 하면서 회사를 키핑하거든요.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환 부분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자신이 일하는 현장들을 뭐 가능하면 멀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 계세요. 네. 그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인가? 들어와서 폭언? 사실상 폭행이죠. 네, 그다음에 폭언, 협박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영화에 나온 대로 그 모모한 뭐 유가족인지 해경 관계자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 관계자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적시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요. 감독님은 아시는데. 앞에 한 단어를 잘랐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죠. 근데 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찌됐건 위해의 위협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또 유족들 안에서도 당시로서는 그 혼란하고 긴장된 관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환경이잖아요. 누구도 조금만 건드려도 흥분하고 절제를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족들 안에서도 그 실제로 이쪽 부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군안과 관련된 정보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해경에서 하는 것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부분들, 믿지 않지만 정보는 그쪽에서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도 실제로는 뭐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혼란 상황도 있었고 다이빙벨의 인아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책이나 대표 단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분들이 뭐 명확하게 이런 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성을 부여받고 활동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족들 간의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혼란이 일단 뭐 다이빙벨이라는 군안 도구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제 일종의 조금 폭력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근데 그 여기 개봉 전에 안산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그 비공개 시사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혹시 일정한 부분들의 유족들이 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차분히 영화를 한 150분 정도 와서 봐주셨고 또 이상호 기자의 뭐 욕설을 하거나 조금 일종의 물리력을 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다이빙벨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 와 주셨고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일부 유족들은 자기가 팽목항에 있었지만 자기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분들도 계셨고, 이상호 기자에 대한 오해도 일정 정도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그 해소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유가족들이 다이빙벨의 영화에 관해서 아다고다 얘기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계시고, 오히려 일부 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일부라도 알고 싶다면 다이빙벨을 봐달라는 형태의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죠. 그때 사실 실종자 가족, 지금은 이제 유가족이죠, 대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의 그러한 그 당시의 예민함이라든가 지금도 그런 매진함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뭐 100분, 160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빙벨 투입을 반대했던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반대했나요? 해경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해경이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들어가면 위험하다, 발선 하는데 뭐 작업이 지체된다. 근데 결국 들어간 거는 거의 10여일이 지난 이후에요. 이미 기초적인 형태의 군안이나 이란 작업들은 다 끝난 형태예요. 뭐 두 번째까지는 현장조차도 접근 못했고요. 근데 발선 되는데 위험하다고 했던 해경 청장의 말, 발선 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발선이 되면 잠수하고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말, 이종익 씨 작업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해경 고속전이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을 위한 영화인지도 몰라요. 역설적이지만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어떤 당국자의 어떤 관료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가들을 고발하는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일부 기득권 세력이 이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모셔다가 대통령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다른 대통령이었어도 그랬을까 싶으면.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명하는 겁니까? 항명했죠. 항명을 했죠. 네. 근데 아직도 안 잘리고 있습니다. 해경청장이 해경도 아직 해체 안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안 해체시킬 거예요. 그거 알겠네. 해경 진짜 해체가 될지 말지. 그 뉴스도 사실 저희가 좀 황당했지만, 그거 없애는 거야? 잘못하면 그걸 되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실종 유가족 10명의 유가족들 중에 9가족은 선체 인양하는 거에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족은 아직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인양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작업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관계 당사자나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들어가면 실제로 뭐 아마 탐사 작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요. 체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계속 방치하느냐의 부분들은 뭐 가족관계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건 아마 관계 당국과 그 당사자 또 대책협의 쪽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지혜로운 판단의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실패.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가 뭐 어쩔 수 없이 실패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상황에 몰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실패라고 또 언론이 또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그때의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이제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뭐 일종한 황당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새벽에 어찌됐건 뭐 쫓겨나와가지고 가천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뭐 내용들은 전혀 없는데, 소식은 해경이 리리즈를 해가지고 이종인 철수라는 형태로 일단 리리즈가 됐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얼마나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가 일단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3차의 그 다이빙별 작업들은 팩트TV와 고발뉴스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종인 씨가 말한 실패라는 앞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바랬던, 가족들이 원했던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실패다라는 거죠. 작업 자체가 실패라는 얘기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워딩을 정확하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은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폭력적인 언론의 질문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역점을 줬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실제로 그거는 제가 그 생중계되는 기자회견 장면들을 집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는 질문 속에 자신이 그 공간에 있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런 질문에 1시간, 그것도 52시간 잠을 자지 않고 다이빙벨의 어떤 인아웃의 과정에서 몰입을 했다가 나와서 그 질문 사항에 접했을 때,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일종의 폭력이나 위협들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더 바보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니면 돌거나. 이건 그 기자들이 이종인 씨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경이나 해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순간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추궁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왜 그 일은 하지 않고 불쌍한 이종인 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대구 상영회 때는 뭐 또 하나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홍가혜 씨가 오셨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한 1년 정도, 얼마 전에 이주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눈물이고 그것 자체가 자기 얘기잖아요. 재판은 자신이 했던 얘기의 일정 부분들이 재판부 과정에서 다 증언으로 채택되고 있다. 뭐 재판은 이길 것 같은 건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잖아요. 깜빵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깜빵에 가야 되는가의 부분들, 왜 그런 사실들은 우리들은 언급하지 않는가? 왜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또 하나의 언론의 일종의 언론의 편승에서 어떤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었어요. 언론을 감시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참혹한 환경이지만. 언론이 여론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버리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작을 해버리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의 중요성이 정말 커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영화의 또 다른 방점이 바로 언론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의 그런 그 무책임함, 뻔뻔스러움도 있지만 또 언론의 그 뻔뻔스러움. 저도 절반은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언론의 정말 그 밑바닥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언론이 제대로 됐고 또 방송에서 추정 60분 정도만 살아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BC 망가지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방송되고 있는 그 뉴스들이 어떻게 세상을 왜곡시키는지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고 있었던 뉴스의 공간이 우리들이 반대했던 종편 채널로 옮겨지는 것도 의식 못하면서 목도하고 있죠. 정말 비극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에 걸려있고 또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보면서도 되뇌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내일이면 이제 10,000명이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보도자료 준비한다는 네. 소리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은 좀 꽤 지나갔고요. 1시간이 이제 훌쩍 돼가네요. 양 감독님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좀 여기 모이신 부산 시민들께 좀 마무리로 좀 드릴 말씀을 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작은 것밖에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악부터 뭐 CG나 다른 것들도. 근데 각 공간에서 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없을까들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우연히도 그렇게 만난 분들이. 그렇다면 누군가 국민들 가슴속, 우리들 가슴속에 그런 죄책감, 뭔가의 의무감 같은 것들은 다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영화입니다. 그래서 넉넉지 않던 개런티에 성심성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셨고요. 또 영화를 만들 때도 제작사의 전액의 돈이 아니라 영화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일종의 두레처럼 소문내지 않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들이 널리 알려지는 것들은 함께하는 관객들, 또 그 함께 해주신 관객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손에 손을 잡고 전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이 열린다면 뒤에 후배 작업자들도 더 좋은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더 이상 거짓말이 이 권력으로 지켜지는 그런 나라는 사라져야 되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하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 파헤쳐서 까발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죠. 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권력이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국가 권력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좀 재밌게 봤고 저도 아까 보고 나서 내일 아침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어떻게 올릴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어느 대통령이 그러셨죠. 담벼락을 보고라도 말을 하라고. 예, 게시판 댓글도 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쉽고 그것이 우리가 안 감독님과 이상호 기자를 또 도와주고 또 세월호 때문에 희생된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생명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곳 부산까지 찾아와 주신 안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많이 온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싶어 하시고 또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우리들의 바람대로 또 우리 안 감독님의 바람대로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